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 시간에는 경제 분석과 경제 정책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선 경기와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인지 아니면 동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현상에는 양과 음이 있죠. 지금이 좋다라고 하지만 가장 좋을 때 어찌 보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즉 관점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이 주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경기가 상승을 해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죠. 그러면 기업이 수익성이 올라가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의 위험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상승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경기가 하락한다라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이고 대출 채권의 위험은 올라가겠죠. 이게 일반적인 경기와 금융기관 그 자체 리스크의 관계입니다. 위험의 관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경기 상승 시에 대출 채권의 위험이 낮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대출을 늘리겠죠. 금융기관은. 그렇다 보면 다시 과잉 투자가 되고 과잉 대출이 되면 다시 경기 하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태적인 측면에서 경기와 금융기관의 위험을 보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경기가 상승할 때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하락할 땐 대출 규모가 줄고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특히 경기가 하락할 때가 아닌 경기가 상승할 때 그 씨앗을 키운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기 변동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이 뭐가 있을까?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지금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치를 좀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시 경제 변수를 조건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도산 확률을 계산해 보자. 이렇게 동태적으로 측정해서 대출을 하자라는 얘기죠. 하지만 사전에 대출 심사를 강화할 때 이런 점들을 다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기와 건전성 감독입니다. 이 건전성이라는 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자, 경기와 건전성이라는 건 금융기관이 저렇게 경기가 좋을 때 지나치게 위험한 대출 등을 해서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는데 이게 중앙은행이라는 게 목표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두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이죠. 이 두 가지가 중앙은행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은 금리를 조정을 하는 거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통화량 자체를 조정하죠. 통화량은 채권 매입 같은 거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상업은행에 대한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를 할 수도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있고 상업은행, 시중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의 경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관계에서 시중은행이 여기에다가 지급준비금만큼을 예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그 예치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쳐서 시중에 돈을 풀어라 뭐 이런 게 정책이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이거 지급준비율로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자기 자본이 최소 얼마만큼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비율, BIS 비율이라는 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 BIS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바젤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1, 2, 3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젤 1이 이제 88년에 도입이 됐고, 이게 핵심 뭐냐면 그 대출 채권이나 이런 데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 3까지 왔고, 구체적으로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회계사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회계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바젤 2와 3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이고 2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상업은행들이 지나치게 위험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바젤 3라는 게 나왔고, 시중에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부동산 가계대출이 이제 끝났다, 바젤 3가 도입되면,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을 보는 게 바젤 3다. 그래서 바젤 3라는 건 기업의 위험 가중치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금융기관의 위기 상황 분석을 위해서,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하는데, 위기 상황의 대처 능력이 바젤 2까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가장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도 한번 검증해 보는 거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바젤 3다. 자, 관련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명목금리, 실질금리,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나타낸 게 피셔의 방정식 맞죠. 그래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회사의 효율성과 관련된 거죠. 여기에 물가 상승률, 요걸 합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29번입니다. 기업의 신용 위험이 높을수록, 자, 신용 위험이 높을수록 금리는 높아지는 거죠.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X 지문이 되겠고요. 경기 순환 회복 기회는 원자재 수요가 점차 증가하게 되겠죠.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시켜서 경기를, 호황기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 정책을 유지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X와 O입니다. 경기 순환이 확장되는 그 확장기에는 생산을 확대하고 예비 재고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거죠. 경기가 이제 불타기 시작합니다. 경기 순환 후퇴기에는 재고 증가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기존에 투자했던 재고가 안 팔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고용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업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O와 X가 됩니다. 경기 국면에 4단계 구분법이 있고 2단계 구분법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불황이라는 말은 2단계 구분법에서 쓰는 거지 4단계 구분법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X가 되겠고요. GDP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합계한 것이 맞고, 각 부분의 생산활동은 물론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동향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가 맞습니다. 생산활동 관련 지표에 비해 경기 동향을 더욱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네요. 생산활동 지표가 훨씬 더 경기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지 GDP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 다 X 지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은 국제 수지와 물가의 대응 관계가 여타 선진국보다 조금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특징 정도니까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젤 2에 따른 자기자본 규제 방식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잠재적 위험을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건 바젤 3 방식입니다. 그래서 2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O와 X가 됩니다. 자, 관련 이제 객관식 형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금리 환율, 국제 상품, 금융 상품의 관계입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화 금융 자산을 선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국내 외화가 유출되게 돼 있어요. 국내 금리가 인하되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되고 환율 상승이다. 그래서 원화의 약세 흐름도 맞는 지문이 되고요. 국내 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나라 돈값이 싸지는 거죠.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어떻게 되나요? 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되면요.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국내 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싸지는 거고 외환 시장에선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화 유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요. 개별 기업의 신용 위험이 높을수록 회사채 금리는 높아지는 거죠.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은 낮아지는 거고요. 명목금리, 실질금리,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피셔고요. 물가가 오르면 명목금리도 함께 오르는 형상을 피셔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목금리가 실질 이자율의 물가상승률이니까 물가상승이 되면 명목금리도 같이 오른다. 이런 얘기죠. 기업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요.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회사채 금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되겠죠. 가상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진다. 옳지 않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금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이에요.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보다는 무위험이자니까 낮게 되겠죠.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금리도 낮은 거죠. 우리나라의 외화금리는 예금금리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진 않아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뭐 기준금리 등에 다 영향을 받게 되겠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금리는 명목금리는 하락하는 경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피셔의 정리로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는 기업의 투자 효율에 따라 결정되고 물가를 반영하게 되면 표면금리, 명목금리가 된다는 것이 피셔의 주장이죠. 피셔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기 순환 회복기에는요. 이제 원자재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되겠죠. 경기 순환이 그다음 확장기에 들어서면 예비 재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확장기에 중앙은행은요. 이게 경기는 진폭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목표 중에 하나가 금융안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정부의 목표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럼 금리를 높여서 연착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기에는 계속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확장기 거의 정점에 다를 때는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고자 합니다. X가 되고요. 자, 후퇴기에는 재고가 누적되고 실업률도 높아지겠죠. 정답은 3번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잘 체크해 두시고요. 경기순환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내구재 생산의 진폭이요. 비내구재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죠. 진폭보다 큰 것이 맞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려고 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나중에 소비하자. 그러면 더 탄력적이 되겠죠. 더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농산물과 천연자원의 생산활동은 평균보다 일치성이 낮은 거죠. 물가 상승에 진폭을 좀 덜 쫓아갑니다. 맞고요. 단기 이자율은 경기에 수능적이며 장기 이자율은 조금 덜 수능적입니다. 단기 이자율이 더 미래 예측치가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단기 예측치가. 물가는 일반적으로 경기에 수능적이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일반 경제학 이론이에요. 수출입 물가의 증가율은 경기에 수능적이다.
수능적이다, 역행적이다, 반대말이라는 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선행 종합지수, 동행 종합지수, 후행 종합지수 잘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종합지수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소비입니다. 소비. 그래서 소비재 수입액은요. 후행 종합지수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기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선행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가장 대표적인 선행 종합 지수입니다. 재고 순환 지표 구인 구직은 선행 쪽입니다. 취업자 수는 동행 또는 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농업 부분 그리고 전체 취업자 수 동행 후행 좀 기억을 해주세요. 후행 종합 지수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이 중에서 재고 순환 지표는요. 선행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후행 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동행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암기하시라고 한 거예요. 동행 지수가 아닌 것은 일반 취업자 수는 후행 지수지만 비농업, 비농림, 업 취업자 수는 동행 지수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코스피 지수만 선행 지수인 거죠. 자, 건설 기성액은 동행 지수가 맞지만 수주액은 선행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종합 경기 지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행 종합 지수는요. 3, 4개월 후에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단기 예측 지표가 맞고요. 경기 확산 지수는 경기 동향 지수라고도 하고 경기 종합 지수와는 달리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아요. 방향성만 체크합니다. 종합 경기 지표는 개별 경제 지표를 선정한 다음에 그 지표를 가공해서 가중치를 만들어서 전체 종합 점수를 내는 식인 거죠.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경기 확산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경기는 확장 국면이고 50 미만이면 수축 국면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후행 종합 지수는 경기 변동의 사후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5번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 4번이 됩니다. 자, 경기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경기가 상승할 때 위험이 감소하고요. 경기가 하락할 때는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는 게 일반론인 거죠. 지금 정태적 분석인 거야, 이런 게. 그러면 이게 예측으로서 활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젤 3 같은 게 도입되고 그러는 거예요. 건전성 지표로서. 자, 두 번째, 장기적으로 이게 상호 대응되는 개념이죠. 동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가 상승할 때 위험이 감소하는 것만 아니다.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씨앗이 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네요. 경기가 하락할 때 개별 금융기관이 대출을 급격히 감소시킨다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위험으로 되는 거죠. 이게 가시화되는 거죠.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경기 변동에 오히려 진폭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 정책은 이제 진폭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 경기 변동에 대응한 위험 관리 방안에는 신용 위험 측정 모형의 거시 경제 변수를 조건으로 부여하여 도산 확률을 시간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뭐 맞는 질문이고요. 경기 변동에 대응한 위험 관리 방안으로 경기 변동을 사전에 예측해서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벽화하는 방안이 자,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표현이 조금 나이스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상적이 된다고 하는 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오표에 나눠드릴 텐데요. 정오표에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를 좀 바꿔두시고 X가 되는 지문인 거야. 이것이 현실적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금융기관이 사전에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다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로써 저희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마쳤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산업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 저도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 더 설명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도 공부를 나름 더 해서 이 책을 만들었고 우리 금융연수원에서 있는 내용 요즘 시험의 트렌드를 나름 반영해서 그 시험 범위를 무한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 범위 내에서 알려드렸고 이 내용 중에 제가 그냥 훑으면서 그냥 지나간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문제하고 제가 별표 체크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훨씬 더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환율, 금리, 특히 요즘에 부실과 금융기관, 경기와 금융기관의 어떤 관계, 위험 이런 내용들을 얼핏 보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순간적으로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로써 저희 경제학 분야에 해당하는 경기 변동 내용들, 경제 정책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산업 분석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